냄새 난다는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쓰디쓴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제 평생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그 옷에서 좀 냄새가 나요. 이불이랑 방도 다시 치워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많이 불편해요. 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들의 집에 묵으러 온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불편하고 지저분한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열흘이 채 안 된 날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집이 너무 적막해서 결국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냥 며칠만. 하루 이틀이라도 좀 있다 갈게. 며느리는 웃으며 현관으로 나왔지만 그 미소는 반가움보다 의무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택배가 도착한 것처럼 말이죠.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선물이 됩니다. 사실 며느리와 나는 그다지 가깝지 않았습니다. 예의는 갖췄지만 마음이 오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늘 정해진 선이라는 걸 두고 저를 대했습니다. 결혼식 날 패백을 마치고 저를 마주한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요. 그 말을 저는 불편하게 굴지 마세요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명절 말고는 웬만하면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가끔 농산물 박스만 보냈고 손자 돌잔치도 구경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녀에게 저는 냄새나는 손님이었습니다. 식탁엔 며느리가 차린 반찬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간장게장, 나물 반찬, 김치찌개 한 그릇.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밥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도중 며느리는 연거푸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돌렸습니다. 잠깐 눈치를 살피더니 결국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히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죄송한데 어머니 옷에서 조금 냄새가 나요. 아무래도 시골이라 그런지 좀 쿰쿰하고 저희 아이가 냄새에 예민해서요. 숟가락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랬구나. 시골서 바로 와서 그랬을 거야. 내일 옷 좀 빨고 정리할게. 아니요. 어머니 그냥 내일 나가주실 수 있을까요? 하루면 된다고 하셔서 약속을 잡았어요. 죄송해요. 그날 밤 눈 한숨 못 붙이고 뒤척였습니다. 이불이 따갑게 느껴졌고 방 안의 공기가 목을 졸랐습니다. 새벽 4시 살금살금 일어나 화장실에서 씻고 가방에 옷을 구겨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던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엄마 벌써? 응. 새벽 첫 차 끊기기 전에. 뭐 그럼 조심히 들어가요.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의 마음에도 제자리는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골집에 돌아와 이불을 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냄새가 난다. 이불을 다시 치워야겠다. 내가 뭘 그렇게 지저분하게 산 걸까? 그리고는 허리 아픈 걸 참고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오래전 남편과 함께 준비해둔 서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소유자 김정숙. 바로 지금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결혼할 때 살기 어렵다 하길래 퇴직금과 남편이 모은 돈으로 사서 주었습니다. 다만 명의는 제 이름으로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애들 보호하자는 남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 이렇게 되살아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읍내 법무사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그 집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젠 못 살겠어요. 집을 비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법무사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퇴거 요청과 명도, 소송이라는 단어를 들으며 저는 펜을 들어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순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화가 아니라 슬픔과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 뒤 며느리는 결국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집 대문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저희 삶의 균형이 무너질까봐 겁이 났어요. 그녀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나는 냄새나는 할머니가 아니야. 그냥 외로운 엄마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불편했지? 이젠 나도 좀 편해지려 한다. 겨울이 오기 직전 시골 마당에 낙엽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대문을 쓸며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참고 살았을까? 냄새난다는 말은 솔직히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내가 자식한테조차 머무는 게 불편한 사람이 되었단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던 날 웨딩홀 화장실에서 며느리와 단둘이 마주쳤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메이크업이 좀 진하신 것 같아요. 사진에 많이 나올 텐데. 혹시 수정 좀 하실래요? 그 말은 겉으론 배려였지만 사실은 경계였습니다. 튀지 마세요. 어머님은 조용히 계세요라는 속뜻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집에 찾아가도 30분이면 자리를 떴고 전화도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짧게. 그렇게 조용한 시어머니가 되었던 이유는 불편하게 만들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그들에겐 귀찮은 그림자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항상 예의 바른 말투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예의는 너무 얇아서 그 아래가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다음엔 연락 주시고 오세요. 아기가 낮잠 시간이라서요. 심지어 손자 생일 파티에도 초대는 받았지만 막상 가보니 제자리는 구석 식탁 한 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생일상을 보며 혼잣말을 했죠. 그래, 너는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잖아. 그리고 돌아오는 길 혼자 국밥을 먹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면 됐지 내가 뭘 더 바래. 남편이 살아있을 때 종종 저를 붙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정수가 애들은 잘 살아. 그 집 사주긴 하되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해. 세상을 몰라. 사람 맘도 바뀌는 거고. 그때는 남편이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예언이었습니다. 다들 부모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말이야, 우릴 진짜 필요로 할 때는 그게 아니더라고. 남편의 그 말, 이제야 가슴에 콕 박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은 겉으론 늘 무난했습니다. 명절이면 내려와서 짧게 안부 묻고 도시락 한두 개 사다 주곤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 근처 마트에서 우연히 그의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그 친구 엄마시죠? 아들 자랑 많이 하던데요. 서울 집도 장모님이 해주셨다며 아주 며느리 복이 많다고 하던데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서울집 장모님이 해줬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아들은 제가 준 집을 장모님 선물이라고 포장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거짓이라면 그건 며느리 앞에서 체면 세우려고 한 거겠죠. 그날 이후 아들에 대한 믿음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집 정리를 하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나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내 가족을 위해 정말 많은 걸 내어줬구나. 시간도, 젊음도, 건강도, 심지어 내 이름으로 된 집도. 하지만 돌아오는 건 불편한 냄새란 말과 그 집에서 하루 자는 것조차 부담이라는 표정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퇴거 요청 진행해 주세요. 네, 가족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더 아프네요. 그리고는 명도소송이라는 단어에 사인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울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나답게 살기로 했습니다. 도시로 이사간 아들집.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 집이 내 명이었지만 내 발걸음은 언제나 조심스러웠고 내 말 한마디도 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집 현관문을 지나칠 때마다 나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소유와 존재감은 전혀 다른 것이더군요. 아들 부부가 서울 외곽의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나는 남편과 상의해 그 집을 사주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애들 생각하면 우리라도 도와야지. 퇴직금의 절반을 썼고 남편이 모아둔 비자금까지 털어 넣었습니다. 다만 명의는 제 이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보험이라도 돼야 하니까. 처음에는 고맙다고 연신 허리를 숙이던 며느리. 하지만 이사하고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해갔습니다. 손자 돌 무렵 깜짝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손에 과일 박스와 삼계탕 재료를 들고 간 그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려는 찰나 초인종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돌잔치가 고지라 하길래 뭐 좀 챙겨왔어. 그녀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지만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불쾌한 기색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사실 저희 오늘 친구들 모임 있어서 어머님이 갑자기 오시면 좀. 결국 나는 삼계탕 재료만 건네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잔치에 참석도 못한 채 한 번은 명절 전날 아들 집에 들러 하루 묵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이 차려졌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수저는 3벌, 반찬도 적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실 거 있으세요? 저녁 잡수셨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은 곧 당신은 식구가 아닙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냐, 나 시골서 김치 싸우면서 요기 좀 했어. 난 괜찮아. 그리고 조용히 식탁 뒤에 앉아 내가 준비해간 김치를 며느리가 젓가락으로 뒤적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명의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으시고 집에 거주 중인 분들과는 계약 관계가 없으시네요. 법무사 사무실 전문가의 말에 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가족인데 이런 절차 밟아도 되나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죠. 가족이라서 말로 해결하려고만 하다가 도리어 상처만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젠 좀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그날 나는 정식으로 퇴거 요청장을 접수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으로 사적 임대인 권리 회복 문구까지 삽입했고 공문으로 등기소와 우체국 발송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저 집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등기우편이 도착했을 겁니다.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집 현관 앞에서 며느리는 퇴거 통보서를 들고 손을 떨었겠죠. 그리고 곧장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농담이죠? 왜 이런 걸 보내세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이제 너희는 내 집에 살 수 없어. 아니, 집을 주신 거 아니었어요? 저희한테 아버님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명의는 내 이름이었고 마음도 내가 준 거였지. 하지만 너희가 그 마음을 발로 차버렸잖아.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녀는 뭔가를 말하려다 울먹이는 듯 끊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다시 거실에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엔 초겨울 바람이 불고 화분에 있던 난초는 조금씩 잎을 말아갔습니다. 외로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아가며 겪어야 하는 굴욕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 집에 있었고 내 이름으로 지켜야 할 존엄을 다시 되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름의 사생활이 있다고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퇴거 통보서를 받고서도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롭게, 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이 어머님 명의인 건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 집처럼 살아왔고 이사할 형편도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그녀는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나는 그 집을 원한 게 아니라는 걸. 그저 사람 대접을 받고 싶었을 뿐이라는 걸. 그날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제 시골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문 앞에 섰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요. 이번만은 넘어가 주세요. 아들 직장도 아이 유치원도 전부 그 동네에 맞춰졌어요. 그 집을 잃으면 우리 진짜 무너져요. 그 옆에서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도 피하고 두 손은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향해 처음으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그 집 사줄 때 너 결혼식장 대관비까지 내가 냈어. 너희 아이 낳을 때 산후조리원 비용도 내가 줬고 내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니?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뜸 들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순간 제 가슴에 있던 마지막 실타래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들의 휴대폰에서 울리는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우연히 화면을 봤습니다. 미정이 장모님, 어머님 집 뺏기게 생겼다며? 왜 그 명의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살았대? 아들, 그러게요. 엄마가 그냥 쓰던 집인데 뭐 그렇게 민감하게 구시대 사람처럼 굴지. 그 문자를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사람이 아니라 그저 아파트 명의자, 도와주는 수단, 편리한 보호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병실에서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수가, 너 너무 애들 편만 들어주지 마. 언제는 내가 집의 밥상이었지만 언젠간 짐 되는 날도 올 거야. 그땐 그 말이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뼈저리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밥상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있으면 당연하고 불편해지면 치워야 할 것 같은 존재. 며느리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되찾으려는 건 너희를 벌주려는 게 아니야. 나라는 사람이 냄새나고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너희한테 증명하고 싶었어. 잠시 침묵이 흐르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조용히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그래. 그 말 듣기까지 30년 걸렸다. 나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그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퇴거 기한 통보서 최종본과 법정 명도 소송 준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30일. 그 안에 집 비워줘. 너희가 먼저 내 마음을 비워버렸으니까. 며느리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자의 손을 잡고 눈가를 닦으며 돌아섰습니다. 아들은 고개 숙인 채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습니다. 저희 나가면서 정리 다 해놓고 갈게요. 불편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제서야 처음으로 그들의 눈빛에서 인간적인 미안함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감정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간 뒤 나는 오랜만에 고요한 저녁을 맞았습니다. 이젠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커피를 끓이고 거실에 앉아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창문 너머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냄새나는 손님이 아니야. 당당한 주인이었고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어머니였어. 문이 닫히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고 식탁엔 내 수저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텅 빈 집.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래, 원래 이 집은 나 혼자서도 잘 살던 곳이었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했던 건 단 한 가지였다는 걸. 존중받으며 살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를 올려두고 오랜만에 원두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방 안에 퍼지는 고소한 냄새. 지난 한 달간 아들 부부가 있던 동안은 조용히 믹스커피만 타 마셨었지요. 며느리는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 커피 향 너무 강해요. 애가 냄새에 민감해서요. 그래서 나는 매번 욕실 안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욕실 타일 바닥에 앉아 뜨거운 김을 훅 들이마시며 조용히 눈을 감았던 그 순간들. 이젠 그런 불편함도 없습니다. 며칠 뒤 읍내 김씨 아주머니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들깨가루 좀 나눠준다며. 아이고, 김 여사. 그동안 어찌 그리 조용했소? 뭐 사람들 다 가고 나니까 그냥 조용한 게 좋네요. 그 며느리 고약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까지 했었나? 나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 애가 고약하다기보단 내가 너무 오래 참고 살았던 거죠. 그로부터 보름쯤 지난 어느 날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아들, 어머니 잘 계시죠? 저희는 근처 원룸으로 옮겼어요. 아이도 많이 힘들어하고 미안해요. 정말로 그땐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문자를 읽고 나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침묵이 가장 큰 대답일 테니까요. 하루는 낡은 책장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생전에 남겨두었던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페이지 한 귀퉁이에 적힌 메모. 정숙이, 당신은 참 강한 사람이야. 나는 그게 늘 미안하고 고마워. 혹시 언젠가 아이들이 당신을 서운하게 해도 꼭 당신 자신을 먼저 아껴줘. 그걸 읽고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할게. 이젠 나 자신을 좀 아끼면서 살게. 매일 아침 6시 텃밭에 나가 고추와 상추를 살핍니다. 낮엔 읍내 작은 문화센터에 나가 수채화 그리기 수업을 듣고 저녁엔 옆집 정자에 모여 마을 사람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무도 나를 불편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냄새난다는 말도 눈치 보라는 소리도 없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읍내 미장원에서 들은 말입니다. 며느리가 새로 이사한 원룸에서 자주 눈물 보이며 통곡하더랍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너무 고집스럽다며 화를 내더니 요즘은 내가 사람을 너무 몰라봤다면서 애 앞에서 자주 울어요. 듣고 나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바람은 있습니다. 내가 원한 게 재산이 아니었다는 걸 그 아이들이 진심으로 깨닫기를. 어느 오후 작은 등산길에 올랐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내려다 보이는 마을 풍경이 눈이 시리도록 평화로웠습니다. 가슴속에서 긴 한숨처럼 그간 참아왔던 삶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나로서 살아가는 것 같구나. 가을 끝자락 이른 아침부터 바람이 거셌습니다. 햇살은 밝았지만 그 안에 섞인 공기는 싸늘했지요.
나는 뜰 앞에 핀 국화 옆에 앉아 손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익은 차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문이 열리고 내려서는 사람, 며느리 유나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표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며느리의 얼굴엔 분노도 억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용기 내어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묻듯 말했죠. 못하러 왔니? 유나는 문턱 앞에서 작게 숨을 골랐고 그 아이의 손을 꽉 잡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기까지 많이 망설였어요. 그래. 근데 어머니가 날 쫓아낸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진짜 어른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원망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단 걸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건 사람 대접이었단 걸. 그녀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그때 어머니가 집 비우시던 날 밤에 쓰고 찢었던 건데 결국 다시 썼어요. 이제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받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이걸 내가 꼭 받아야 하니?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 읽어주셨으면 해요. 이제서야 제대로 된 사과를 드릴 수 있어서요. 어머니, 나는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밟고 올라오신 흙 묻은 신발을 보며 나는 더럽다고만 생각했고 그 흙이 저희 집에 남을까 조마조마했었죠. 그런데 이제야 압니다. 그 흙이 제가 살아갈 집을 지탱해준 흙이란 걸요. 어머니, 냄새난다고 말했던 제가 지금은 혼자 빨래를 널다 울고 밥 한 술 뜨면서도 목이 메입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집 하나 얻은 덕에 편해진 것만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게 집이 아니란 걸 이제야 알아요. 나는 조용히 편지를 내려두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 전해졌어. 늦었지만 진심이면 그것만으로 됐다. 유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 고개를 숙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까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용서는 줄 수 있다. 하지만 다시 끌어안을 필요는 없다. 나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집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안녕.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엔 진짜로 보고 싶어서 와줄 수 있으면 그땐 내가 문 열어줄게.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걸 되찾았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눈발이 살짝 흩날리는 겨울 아침. 정원에는 새들이 종종 걸음을 치며 남은 곡식을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손을 녹이며 고구마를 쪘고 그 김이 피어오르는 걸 보며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고구마를 찌고 국을 끓이고 커피를 진하게 내려 마실 수 있는 집. 진짜 내 집에서 내 마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내가 되찾은 전부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자리엔 새로운 온기가 자라났습니다. 침묵으로 가득하던 거실엔 내가 틀어놓은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비좁던 베란다엔 내 손으로 옮겨 심은 화분들이 자라났습니다. 누구를 위한 집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집. 나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공간에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예전에 문화센터에서 뵌 지연이에요. 혹시 이번 겨울에도 김장 같이 하시나요? 지연이는 읍내에서 문화센터를 다니며 친해진 젊은 주부입니다.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그 아이는 늘 나를 정숙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따랐죠. 어머님 댁 김치 너무 맛있어서요. 혹시 올해도 같이 담그면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연아. 이번엔 내 집 김장도 내 몫이다 생각하고 같이 하자. 그렇게 나는 어느새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2월 3일 흐림. 오늘은 뜰앞 나무에 눈이 쌓였다. 덩굴손처럼 얽혔던 감정도 이제는 눈처럼 내려앉는구나. 나를 냄새난다고 했던 그 아이도 이젠 눈을 떼지 못하고 후회를 안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용서했다. 대신 다시 내 안에 들이진 않았다. 사람은 한번 상한 밥처럼 데워도 예전 맛이 안 나는 법이니까. 그해 겨울 나는 읍내 작은 봉사 모임에 나가 홀몸 어르신들께 수세미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온 언니, 동생들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시어머니로서, 누군가는 며느리로서 상처받은 채 지금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아봤고 함께 국을 끓이고 바느질을 하고 눈이 내릴 땐 말없이 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걸. 봄이 오면 나는 대문을 다시 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는 새로 만든 작은 팻말을 달아놓을 겁니다. 김정숙의 집 언제나 차 한잔 할 수 있는 곳. 누가 오든 내가 원할 때 열어주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게 내가 되찾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재산도 없고 가족도 멀어졌고 혼자 남겨졌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내가 가진 가장 큰 건 바로 나답게 살 수 있는 삶이란 걸. 사람 대접이란 누가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았던 누군가의 존엄 회복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픽션입니다. 진짜 가족이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인가요?